또 하나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서열 이야기입니다. 자, 서열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데, 자, 이 알파 이론이라고 제가 오른쪽에 살짝 써놨고,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닌 이제 비판적인 스탠스를 살짝은 취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보호자님들이 잘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래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늑대에게는 서열이 있다. 알파 늑대가 한 마리 있고 이 알파 늑대가 그 무리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파는 제일 서열 꼭대기에 존재하고 모든 늑대보다 위에 있고 이 모든 그 아래에 있는 늑대들은 알파한테 순종합니다. 걔는 근데 늑대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 이게 알파도 이론입니다. 서열 이론이에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제가 수많은 보호자님들이 이 관점, 그러니까 서열, 제가 이 아이가 저를 서열을 낮게 생각해요. 이 집에서 제가 제일 서열이 낮다고 보나 봐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열은 위험하나? 이런 거 다 들어보셨군요. 너무너무 훌륭하군요. 예전과 다르니까 보호자님. 이런 서열에 대한 관점이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저도요. 서열에 대한 관점이 왜 이렇게 떠돌아다녔을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매스컴에서 이런 걸 다루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이 이 과정이 익숙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왜냐하면 인간 관계에서도 분명히 하이라키가 있죠. 서열이 있고 위와 아래가 있다고 저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걔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쯤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모든 게 인간관계에서 서열로 돌아가진 않죠. 그렇죠? 보호자님들 생각해 보시면 위아래의 개념이 없는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서열 이론에 대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이 Expression Studies of Wolves라고 1947년도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걱정되지만 논문을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늑대 간의 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론입니다. 그 옆에 있는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 발표된 이론, 과학 이론을 통해서 이 아래에 있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알파가 있고 그 아래 서열이 낮은 개체는 서열이 높은 개체한테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 이 이론을 통해서 세상에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 실험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실험에서 이론에서 참여했던 이 데이비드 미치라는 박사가 1999년에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이 양심 고백이 뭘까 하면 내가 예전에 발표했던 그 서열 이론, 알파 이론의 바탕이 됐던 실험이 사실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학계 은퇴를 하기 전에 이게 되게 멋진 분인 것 같은데 양심 고백을 합니다. 이 오류점이 그럼 뭐였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류점은 제 아래 사실 써놨죠. 다른 무리의 개체, 부족한 공간과 자원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다른 무리의 개체라는 건 무슨 말일까 하면 마치 지금 보호자님들 그 수업을 듣고 계신 보호자님들과 저를 의미합니다. 보호자님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도 보호자님들의 가족이 아니죠. 저희가 만약에 보호자님 가족하고 제 가족하고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인도는 어떤 곳일까 하면 아주 공간이 말도 안 되는 부족한 공간과 자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른 무리의 개체, 보호자님들의 가족과 저의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보호자님들의 가족을 저희 가족의 생명의 위협이 된다라고 제가 느낀다라고 하면 같은 문명인으로서 저희가 같이 협업해보다도 제일 먼저 떠오를 생각은 저 부족한 자원을 내가 먼저 습득을 해야겠어 이런 생각일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늑대들 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건데 다른 무리의 늑대들은 완전 적 그 자체입니다. 왜일까 하면 자연은 언제나 뭔가 자원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늑대라는 말은 내가 취하는 자원을 동일하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다른 늑대의 존재 자체가 내 무리와 내 자식의 직접적인 생존에 위협을 주는 개체가 될 겁니다. 이 실험의 제일 문제는 굉장히 좁은 실험장 안에 다른 무리의 개체들을 랜덤하게 넣어놓은 상태고 공간도 자원도 굉장히 극심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건 언제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은 가족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적이었던 거예요. 적. 그러니까 당연히 배타적인 성향을 띠고 내 가족의,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과정에 훨씬 더 가까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실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서열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서열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죠. 자, 서열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자원에 대한 선정권을 의미해요. 자원에 대한 선정권. 이 데이비드 미치 박사가 이 왼쪽의 실험에서 결국에 밝혀낸 거. 이 왼쪽의 실험은 사실은 자연 상태의 그런 늑대들은 어때? 라는 연구를 한 건데 자연 상태의 늑대는 가족의 형태였어요. 가족의 형태.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가족의 형태를 이루는 늑대들은 어떻게 살아를 봤더니 사람과 되게 동일하다, 사람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저희가 밝혀냈어요. 보호자님들 가족 있죠, 그렇죠? 자연 상태의 늑대는 보호자님들의 가족하고 비슷해요. 아버님, 어머님하고 자원을 두고 혹시 싸우시나요? 혹은 어머니, 아버님이 보호자님들의 어렸을 때 야, 아빠가 위지, 엄마가 위지, 너 나랑 싸우면 이겨? 너 싸움 잘해? 이러면서 엄마, 아빠가 먼저 먹을 걸 다 먹고 자식들한테 먹을 걸 주고 그러셨나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죠. 가장 힘이 센 아빠가 자기 거 먼저 먹기보다도 자식들을 위해서 주고 어머님이 내가 먼저 맛있는 거 제일 많이 먹고 남은 거를 가족들한테 제공을 하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맛있는 영양가 높은 것들을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요리를 해서 막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사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원에 대한 선정권은 위아래의 관계보다도 오히려 공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자연 상태의 늑대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개는 어떨까요? 보호자님하고 개는 가족의 형태와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논의를 좀 엄밀하게 들어가자면 반려견이 사람을, 보호자님을 바라볼 때 엄마라고 느끼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라고 느끼는 것, 모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호자님들이 엄마의 역할을 해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 명의 독재자, 맨 위에서 군림하는 알파가 아닌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 형태를 띠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님들 앞으로 어떤 훈련사나 혹은 보호자님들 주변에 있는 다른 반려견 보호자님들이 야, 그거 너 서열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거야. 너 네 개 지금 짖는 거 보니까 너 개보다 서열이 낮아. 이런 말들을 한다면 살짝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형태에 가까워요. 조금 처방을 제가 딴 얘기를 좀 드리자면 보호자님이랑 반려견을 산책을 할 때 내 반려견이 뭔가를 보고 되게 경계적으로 짖는다라고 하면 보호자님이 내 반려견보다 서열이 낮아서 내 애가 짖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짖어야 돼서 짖는 상황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서열이 낮으니까 그럼 서열을 잡아야겠네. 얘를 어떻게 좀 심리적으로 힘들게 해줘야겠네. 안 된다고 말해야겠네. 혼내야겠네. 라는 스탠스에 좀 벗어나셔서 조금 더 드라이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지금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네. 공포를 느끼고 있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라는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학 얘기하고 행동주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세 가지 측면 중에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윤리적인 얘기를 학문적 관점에서 막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보호자님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실 확률이 높은 것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캡티브 상태라는 건 이 반려견이 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반려견이 나가 사는 걸 반려견이 선택을 한 건 아니죠, 보호자님들?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어느 날 내 집 앞에 왔고 나는 문을 살짝 열었는데 얘가 내 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반려견을 내 선택에 맞게 내 집 환경으로 내 생활 패턴으로 끌어들이고 얘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얻으면서 살아가죠. 이런 걸 저희가 소위 말하는 캡티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권이 없는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내 반려견에게 적어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 일정량의 행복,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희는 윤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호자님들이 사실 너무 잘 지키고 계시죠.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 뭐 영양 이슈가 저는 생기는 친구를 거의 못 봤어요. 뭐 건강 이슈도 거의 안 터지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강 이슈라는 건 정말 그 옛날 반려견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의 그 무지에서 비롯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유전적인 이슈들은 사실 계속 터지고 있지만 적어도 그 부분들 보호자님들이 에휴 뭐 아픈 거지 이렇게 넘어가시진 않죠. 다들 항상 병원 다니시면서 내 반려견의 건강을 신경 쓰시고 질병으로부터의 고통에 신경을 쓰시죠. 이런 어떤 윤리적인 첫 번째 기준들은 저희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반려견과의 교육을 내가 왜 하는가입니다. 저희가 트레이닝 왜 하죠? 교육 왜 하죠? 라고 물어보면 보호자님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지만 다 듣다 보면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예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과정이 어때야 될까? 까지도 저는 생각이 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혐오적인 트레이닝 툴 교육하는 과정에서 혼을 내고 신체적인 고통을 계속 가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는 약간 공부를 점점 해보시다 보면은 더 알게 되실 거지만 일단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동물이 선택하는 과정은 아닐 수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효과 있어 라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내 반려견한테 극한의 심리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가하면서 행동을 바꿔나가는 교정의 과정을 거치는 게 윤리적일까? 라는 생각을 긍정강화 트레이닝에서는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관점에서도 긍정강화 트레이닝은 되게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있다기보다도 보호자님들의 선택에 저는 맡기고 싶어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교육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에요. 자, 결국 뭐냐? 긍정강화 트레이닝 그래서 뭔데? 마지막에 제가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과학적 사고에 근거하고요. 교육함에 있어서 효과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부분도 따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 정확한 프로토콜 하에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일단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졸고 계신 건 아니죠? 집중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긍정강화 대충 그런 느낌이구나 아셨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뭘까 하면 긍정강화 트레이너들이 이런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